지난 시간에 우리가 통화정책에 대해서 좀 주로 얘기한 게 그 신용경로 얘기를 했고, 물가 안정 목표제, 그 다음에 양적 완화 통화정책 뭐 이런 거 얘기를 했어요. 마지막이 이제 테일러 준칙 하에서의 총수요 총고금 모형인데, 지난 시간에 좀 빠진 학생들도 있었고 해가지고 요거는 다섯 번째 요 내용은 다시 한번 중간까지 얘기를 했었는데 다시 한번 그 첫 부분부터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테일러 준칙 하에서의 총수요 총고금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분들이 이미 이제 총수요 총고금 모형을 거시경제 1에서 배웠는데요. 뭐 아마도 많은 학생들이 배운 총수요 총고금 모형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통화정책의 수단의 어떤 중간 목표에 있어서 통화량 중심의 통화정책을 전제로 하고 도출된 그런 모형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 뭐냐 하면 여러분들 이제 총수요 총고금 모형을 배울 때 총수요 곡선을 이제 도출을 했죠. 총수요 곡선은 다른 게 아니고 ISLM 모형으로부터 도출이 되죠. 그죠? 근데 그 ISLM 모형에서 화폐시장 경영 조건이 이제 LM 곡선인데, 그 LM 곡선을 보면은 보통 이제 많이 간단하게 써가지고 P분의 M바 이퀄 LA YI. 그럼 이거 좀 구체적으로 써가지고 KY 마이너스 뭐 HI 이런 식으로 이제 썼단 말이에요. 이때 이제 M에다가 바를 집어넣은 것은 통화정책이 통화량을 결정한다 라고 하는 그런 이제 형태의 통화정책을 전제로 한 겁니다. 그죠? 이건 뭐 여러분들이 ISLM 모형에서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거를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런데 뭐 그래서 이제 우리가 ISLM 모형에서는 이제 가격 자체가 이렇게 P바로 이렇게 이것도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요게 이제 P바 자체가 경직적으로 주어진 것이지만 이제 총수요 총고금 모형으로 갈 때는 이제 물가 자체도 이제 경제에서 결정되는 것으로 해석하잖아요. 여기 이제 이게 LN 곡선이고 IS 곡선이 이제 뭐 Y는 뭐 A바 더하기 뭐 C Y 마이너스 BI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이 자유를 없애버리면은 Y하고 P의 관계가 나오는 게 총수요, 이 두 개를 합치면은 이제 총수요 곡선이 되죠. 여기다가 이제 총고금 곡선이 합쳐져가지고 여기 이제 Y가 결정되고 P가 결정되는 게 이게 이제 총수요 총고금 모형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들 배운 총수요 총고금 모형은 아까 얘기한 대로 이와 같은 이제 화폐시장 경영 조건을 전제로 하고 있고, 이와 같은 화폐시장 경영 조건에서는 M바라고 하는 거죠. 통화량이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에 의해서 외생적으로 또는 정책적으로 결정되는 걸 전제로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미 우리가 이제 통화정책에 관한 내용에서 배웠듯이 이 통화정책의 뭐 운영 수단이라든지, 통화정책의 수단이라든지 운영 목표 또는 중간 목표 이런 체계에 있어서 변화가 있어 왔어요. 그 변화에 있어서 중심은 뭐였습니까? 통화량이라고 하는 것이 안정적이지 못해요. 그죠? 이전에는 이 통화량하고 우리가 통화정책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좀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그 목표 변수, 성장률이라든지 또는 뭐 물가 상승률이라든지 이런 것하고 상당히 안정적인 관계가 있었는데, 이게 점차 이제 뭡니까? 금융혁신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통화량을 요까지를 통화량으로 잡아놨는데 새로운 상품이 등장해 가지고 요거는 기존의 통화량에는 포함 안 되어 있는데 굉장히 기존의 통화량하고 포함되어 있는 금융상품하고 대체성이 강해요. 대체성이 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수익률이라든지 뭐 이런 것에 약간의 영향만 줄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변화나 충격이 있으면 뭡니까?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사람들이 이쪽 상품에 가입을 하고 있다가 해지하고 이쪽 상품으로 쫙 가는 거예요. 대체성이 강하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사과하고 뭐 배가 있다 그러면 사과하고 배가 대체성이 강하다라고 하면은 둘 다 나한테 어차피 비슷한 만족감을 준다. 그러면 뭡니까? 조금이라도 싼 게 있으면 내가 싼 쪽에 가서 사 먹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사과하고 배가 대체성이 낮다. 사과는 뭐 붉은 색깔이 좋고 배는 뭐 담백한 맛이 좋다. 뭐 그러면은 가격의 차이가 좀 나더라도 내가 사과를 사과의 단맛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거를 버리고 배로 가지는 않잖아요. 배값이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금융상품도 마찬가지예요. 금융상품의 대체성이 강하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먹고 마시는 이런 뭐 음료나 또는 뭐 음식이나 과일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대체성하고 같은 얘기입니다.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먹고 마시는 그런 소비재에 있어서의 대체성이라고 영향을 이제 있어서는 뭡니까? 그 가격이 이제 사람들이 그 대체성이 강하면 가격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고, 금융상품의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수익을 목적으로 금융상품을 가입을 하는 거니까 약간의 수익률 차이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게 대체성이 강할 경우에 그런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현실로 인해 가지고 통화정책을 이전에는 이제 통화량 하나 믿고 통화정책을 하면은 참 쉬웠는데 이게 이제 점점 중앙은행업이라고 하는 것이 중앙은행업이라고 하는 게 뭐 직업으로 뭐 얘기하는 거는 좀 그렇지만은 하여튼 우리가 중앙은행업이라고 하는 게 있다라고 하면은 중앙은행업이라고 하는 게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얘기했듯이 뭡니까? 어떻게 하면은 좀 목표하고 안정적인 관계를 가지는 어떤 통화 총량을 좀 어떻게 만들어 볼까? 무진장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이 노력은 결국은 뭐냐 하면은 그 지는 게임이었어요. 학자들이나 중앙은행 담당자들이 처음에는 그쪽으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안 할 리가 없었겠죠. 왜냐하면 그동안에 자기네들이 그거 중심으로 통화정책을 많이 해왔는데, 그러니까 뭐 통화 총량을 넓혀도 봤다가 이렇게도 요러요러한 것을 넣어서 이렇게도 만들어 봤다가 또 그 통화 총량 그냥 더해가지고는 안 되니까 웨이트 해가지고 또 더해봤다가 만들어봤다가 각 금융상품에다가 가중치를 줘서도 해봤다가 또는 심지어는 팩터 애널리시스 같은 이제 좀 그 보이지 않는 이제 것을 찾아내는 그런 것을 잡아내는 그런 기법을 써봤다가 많은 기법들을 써봐도 잘 안 되니까 이제는 이자율 중심으로 넘어갔어요. 이와 함께 이제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은 이 많은 중앙은행들이 통화량 중심의 통화 정책을 쓰다가 이자율 중심으로 이제 넘어온 반면에 줄기차게 이자율 중심의 통화 정책을 썼던 중앙은행이 있어요. 그게 이제 미국의 연준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연준의 히스토리를 보면은 잠깐 통화 정책 통화주의자들한테 잠깐 혹해가지고 통화 총량을 그러니까 통화량 중심의 통화 정책을 썼던 시기가 약간 있어요. 그 시기를 제외하고는 미국은 줄기차게 이자율 중심의 통화 정책을 썼습니다. 근데 그 이자율 중심의 통화 정책을 쓸 때는 뭡니까? 이자율 목표를 정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통화량하고 이자율 중심은 사실 차이가 없는 게 만약에 화폐 수요가 안정적으로 주어져 있다면은 화폐 수요 함수가 안정적으로 주어져 있다면은 이게 이자율이고 이게 이제 통화량이라고 할 때 화폐 수요가 이렇게 안정적으로 주어져 있다면은 그러면은 내가 통화량을 선택을 하는 거나 통화량을 선택하면 이자율이 선택되는 것이고, 그죠? 이자율을 선택하면은 이 이자율을 선택하려면 내가 이런 통화량을 공급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사실 같은 것으로 이제 봤는데, 미국이 이제 이 중에서는 미국은 이자율 중심으로 했거든요. 근데 미국의 이 이자율 중심의 통화 정책을 할 때 그 이자율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학자들 연구를 해봤더니, 즉 미국의 연준은
우리는 뭐 경기 안정을 위해서 통화 정책을 쓰고 뭐 이런 브로드한 목표는 제시하지만 구체적으로 내가 통화량 타깃, 이자율 타깃을 정할 때 어떻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밝히지를 않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의 비헤비어를 우리가 한번 좀 어떤 규칙성을 갖고 있는데 찾아보자. 그래서 이제 존 테일러라고 하는 뭐 지금도 지금 살아있는 학자지만은 얼마 전에 우리나라 그 매경에서 저거 할 때 왔었던 것 같아요. 존 테일러가 이 사람은 이제 통화 정책도 연구하지만은 기본적으로는 계량 경제 백그라운드 가진 사람이니까 이제 데이터를 통화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변수들하고 이자율 그러니까 연준에 의해서 선택되는 이자율 목표를 종속 변수로 놓고 회귀 분석 같은 것을 이용해 가지고 어떤 규칙성을 찾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상당히 어느 정도 규칙성이 발견이 되고 이것이 미국의 연준의 이자율 목표를 비교적 잘 설명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학자들도 보니까 그걸 발견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게 이제 언제까지냐면은 글로벌 금융위기 전까지는 상당히 잘 설명을 해준다.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모든 게 다 지금 엉망이 돼버렸죠. 그러니까 양적 완화가 되고, 그러니까 컨벤셔널 마니터리 팔러시가 아니고 이제는 뭐 새로운 마니터리 팔러시가 됐기 때문에 뭐 지금 이자율 목표를 설명할 수 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고. 그래서 이제 그 테일러 준칙인데 이 나중에 보니까 이제 나중에 그 통화량 목표로부터 이자율 목표로 전환한 다른 나라들도 가만히 보니까 어차피 미국이 그런 식으로 하고 있었으니까 이자율 목표를 정하는 방식을 보니까 의도적이든 아니면 뭐 의도적이지 않든 어느 정도 테일러 준칙에 가까운 그런 이제 이자율 목표 세팅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도 우리 각 학년마다 한국은행 그 통화정책 경시대에 나와가지고 우리 본선 진출은 우리가 한 번도 못했지만 장려상까지는 장려상도 대단한 거예요. 서울에서 몇 등 안에 들어야지만 장려상을 받을 수 있는 거니까 거의 최근에는 매년 우리 한양대 팀들이 장려상을 받고 있는데 자주 받으면은 또 본선 진출도 나오겠죠. 근데 보면은 이제 이 학생들이 항상 빠지지 않고 건드리는 건 테일러 준칙입니다. 한국은행 통화정책 설정도 테일러 준칙 같은 것을 이제 따라서 이제 어떻게 설정해야 되냐. 왜냐하면 통화정책 경시대회는 결국은 뭐냐 하면은 지금 현재 만약에 한국은행이 통화정책을 결정해야 된다면은 그러면은 이제 금융통화위원회의 한국은행 스태프들이 통화정책의 방향에 대해서 이제 제시를 하거든요. 그 다음에 금통위원들도 또 자기 나름대로 또 어떤 의견을 가지고 오고, 그럴 때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국은행의 스태프라면은 금통위원회에다가 어떤 통화정책을 금리를 올릴 것이냐 낮출 것이냐 어떤 거를 서제스트 할 것이냐, 이게 이제 통화정책 경시대회에서 하는 그거 매년 똑같아요. 그거는 약간의 이제 그거를 할 때 들어가야 될 어떤 디스커션을 반드시 넣어야 될 팩터들을 매년 조금 다른 것들을 지정하기는 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해에는 가계부채 문제를 고려를 해, 부동산 거품 문제를 그러면 고려해가지고 분석을 하라든지, 그 분석에 포함돼야 되는 요인들을 넣어주는데 그게 하나가 아니고 보통 한 서너 개 정도 요인들을 이제 넣으라고 이렇게 주제가 제시가 되는데, 사실 그것들이 이제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통화정책을 결정할 때 고려해야 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요인들이 좀 더 중요한 요인들이냐라고 하는 것을 판단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가계부채냐, 부동산이냐, 아니면은 최근 또 생겼지만은 안 그래도 김영란법 때문에 이제 소비가 좀 위축이 되는데 또 지금 다른 또 정치적인 샥이 왔으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통화정책이 그러면은 감안을 해야 되느냐. 왜냐면 잘못하면은 제로 그로스가 이제
올 수도 있다는 그런 이제 우려가 있으니까 성장률이 제로인 이제 4분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이제 것을 고려하는 것인데 뭐 모든 걸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테일러 준칙이 이건 기본적인 것만 설명하는 건데 이제 보통 테일러가 추정한 테일러 준칙은 이겁니다. 자, IT 스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거는 중앙은행이 선택하는 금리 목표입니다. 그 연준은 이제 그 정책 금리를 뭘 가지고 정하냐 하면은 Federal Funds Rate 그러니까 우량 은행들 간에 서로 이제 은행들 간에 뭐라고 하냐 자금을 빌려주고 빌리는 시장을 우리가 Federal Funds Market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형성되는 그 금리를 목표 범위 내에서 세팅을 이제 유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올라간다 그러면 연준은 뭡니까? 돈을 풀어서 그 금리가 떨어지도록 만들어 줘야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식의 이제 그걸 하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정해지느냐? 일단은 연준이, 원하는 어떤 실질금리가 있고, 그 실질금리에다가 뭐 명목금리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이제 실질 정책금 목표라고, 실질금리 목표라고 하고요. 실질금리 목표에다가 현재 물가상승률을 더하면은 명목금리 목표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R반은 실질금리 목표라기보다는 그냥 그 연준이 그러니까 현재 경제 상황이 노멀하다라고 생각될 때 이 정도 실질금리가 이 정도인 게 미국의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생각하는 그 실질금리 목표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내추럴한 것이고요. 거기다가 이제 요 두 개가 이제 정책금리를 올리고 낮추는 데 영향을 미치는 것인데, 하나는 물가상승률이 인플레이션율이고요. 요거는 실제 인플레이션율이고, 요거는 목표 인플레이션율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경기인데, 이거는 이제 실제 GDP고, 요거는 이제 완전 고용, 국민소득. 또 뭐 이거를 우리가 이제 뭐 여러분들이 Y하고 YF의 관계는 U하고 UN 간의 관계로 우리가 대체할 수 있다. 실업률하고 자연 실업률. 그러니까 뭐 그렇게도 놓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놓고요. 여기 이제 람다 파이하고 뮤는 이제 얼마나, 그러니까 실제 인플레이션율이 목표 인플레이션율보다 높아졌을 때 얼마나 이제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응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인데, 람다 파이의 값이 당연히 양의 값을 가질 거고,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율이 높아지면은 이자율을 높여가지고 경기를 시켜야 되니까 양의 값을 가지고, 람다 파이의 값이 크면 클수록 뭡니까?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데 큰 비중을 두는 거죠. 그죠?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반응을 하는 거죠. 똑같이 인플레이션율이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도 1%포인트 더 올라갔다라고 할 때 람다 파이가 크면 클수록 이자율을 많이 올리는 거고, 이자율을 정책금리를 많이 올린다는 것은 그만큼 통화정책을 더 많이 긴축적으로 가져간다는 얘기예요. 이쪽은 이제 경기가 이제 실제보다도 과열됐을 때,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 시켜야 되니까 이것도 금리를 올려야 되겠죠. 따라서 뮤는 양의 값을 가지고, 이 뮤의 값의 크기는 그러니까 뭡니까? 통화정책이 경기. 만약에 이제 이것이 UT 빼기 UN이라면 이제 여기에 뮤는 마이너스 값을 가져야겠죠. 그러니까 경기 또는 실업률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게 뮤의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테일러 준칙을 정하고요. 이걸 조금 이제 우리가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서 파이하고 Y, 요 파이는 파이 t에 t를 뺀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같은 것이고, Y는 YT거든요. 그러니까 파이 t하고 YT를 뺀 나머지 항들을 전부 다 여기 지금 이건 I고 여기 이렇게 돼 있어. 근데 이건 I 바입니다. I 바인데 요 오른쪽에 있는 항들을 이렇게 순서를 좀 바꿔가지고, 파이 t가 여기 들어있고, 여기 들어있죠. 파이 t는 앞에 1 플러스 파이 t가 되고, yt는 뮤밖에 없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뭡니까? 파이바, yf, r바, 이거는 전부 다 이제 주어져 있는 것으로 우리가 보기 때문에 다 모으면은 i는 i바 더하기 람다 파이 더하기 뮤 y이고, 여기서 i 바는 여기 좀 프린트된 책을 보면은 여기에 좀 구분이 되는데 여기는 잘 구분이 안 되네요.
I 바는 이제 알바 마이너스 람다 파이 파이바 더하기 뮤 YF고, 이 람다는 이제 1 플러스 람다 파이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정리한 것을 그냥 쓴 것에 불과하고, 이렇게 놓고 보면은 우리가 뭘 할 수가 있죠. 이거 잘못 썼는데, 이 파이에 바가 들어가면 안 되는데 바가 들어갔네요. 이거는 파이 t에 저거기 때문에 옮겨 적을 때 잘못, 아니, 맞아요. 미안합니다. 여기 아니고 요거 맞죠. 요 식이 이제 통화정책 반응함수하고 통화정책을 합친, 그런 이제 선이 되고, 이걸 우리가 보통 MP 곡선이라고 부르고요. 요게 우리가 이때까지 여러분들이 ISLM 모형에서 배웠던 LM 곡선을 리플레이스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화정책이 통화량을 세팅하는데, 통화량 목표를 어떤 M 바로 추구한다. 이런 통화정책이 이루어지면 우리가 이때까지 배웠던 ISLM 모형이 돼야 되고요. 통화정책이 I 바를 정하는데, I를 정하는 그 통화정책의 테일러 준칙과 같은 준칙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 두 개를 합친 것이, 즉 통화정책 자체하고 통화정책의 반응함수, 즉 이 테일러 준칙을 합친 것이 MP 곡선이거든요. 그래서 그 MP 곡선을 이용해서 우리가 ISLM 같은 분석을 하게 되면 ISMP 모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ISMP 모형은 여기서 사실 이걸 가지고 하면 되는데, 이미 우리가 ISLM 모형을 소개했던 내 책 같으면은 제 4장인가요? 4장에서 ISMP 모형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게 처음 보는 사람 같으면은 내 책 같으면 4장에 가서 ISMP 모형을 보고, 지금 요새 나오는 거시경제 교과서는 대부분 ISMP 모형을 ISLM 모형과 같이 소개하거나, 아예 ISLM 모형을 지금 아예 버리고 ISMP 모형만 소개하는 그런 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ISMP 모형은 반드시 알아야 될 이제는 그런 것이고요. 그럼 이제 IS 곡선은 우리가 보통 이런 식이고요. 보통 이제 선형으로 표시하는 거. 그 다음에 MP 곡선은 요 식이고요. 그러면 두 개에서 I를 소거를 하면은 내생 변수가 뭐가 되냐면 파이하고 Y의 관계가 구해집니다. 우리가 ISLM 곡선으로부터 이 자유를 소거를 하면은 P하고 Y 간의 관계가 구해졌죠. 그걸 우리가 총수의 곡선이라고 불렀는데, 이거는 이제 파이하고 Y 간의 요 두 개에서 I를 소거시키고, 이건 I 바니까 I 반은 그냥 놔두고, 요 I 각게 놓고 정리하면은 파이하고 Y의 관계가 구해집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구하면은 그 식이, 식은 우리가 저걸 하고요. 이와 같은 이제 우하향하는 이런 이제 곡선이 구해지는데, 이때 이쪽 축이 파이고 이쪽 축이 Y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쪽 축이 P고 Y인 곡선을 우리가 총수의 곡선이라고 불렀는데, 애그리게이트 디멘트 커브라고 불렀는데, 그렇다고 구분을 하기 위해서 다이내미라고 하는 것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DAD 곡선이라고. 근데 이 곡선의 성질은 거의 총수의 곡선하고 다를 게 없습니다. 즉, 이 DAD 곡선의 기울기를 결정하는 요인들이 총수의 곡선의 기울기를 결정하는 요인들하고 유사합니다. 그래서 같지는 않은 게 식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DAD 곡선의 기울기를 결정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무엇이 이걸 결정하냐면은 람다나 뮤가 이걸 결정해요. 그러니까 통화정책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을 하느냐, 또는 이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는 것은 이걸 억제하려고 하는 목표가 강하다는 얘기거든요. 또는 뮤의 값이 크다라고 하는 것은 경기를 안정시키려는 그런 이제 의도가 강하다, 통화정책에. 그것들이 여러분들 식을 정리해 보면은 DAD 곡선의 기울기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어떻습니까? 이 람다의 값이 크면 클수록 DAD 곡선은 더 수평의 기울기를 가지고, 뮤의 값이 크면 클수록 DAD 곡선은 더 수직에 가까운 그런 기울기를 가지게 됩니다. 그럼 이거는 이론도 있지만은 수식을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보면은 기울기의 결정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총호흡곡선의 식입니다. 이 총호흡곡선의 식은 이제 장기는 빼고 우리 단기인데, 단기는,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1학기 때 나한테서 수업을 들은 학생 같으면은 이제 제 8장에 총hợp 곡선을 이해하면서 이제 총hợp 곡선의 식을 그때 구체적으로 소개를 했어요. 근데 그때 우리가 소개했던 식은 여기에 로그가 안 붙어 있는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물가가 사람들이 예상했던 물가보다 높으면은 총생산은 완전공급 수준보다 높아지고, 같으면 같고 작으면 작다. 물론 이제 요거는 이제 총공급 충격이 하나 더 들어있는 것이고요. 근데 그때는 우리가 선형식을 소개했어요. 이게 로그가 이렇게 빠지면은 선형식이고, 이거는 P하고 Y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총hợp 곡선이 P하고 Y 간의 우상향하는 관계로 단기 총hợp 곡선이 구해졌습니다. 그죠? 자, 요 식은 우리가 소개했던 선형 곡선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로그를 붙였다는 것만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에. 근데 로그를 붙여도 곡선의 모양이 바뀔 뿐이지 성질은 바뀌지 않아요. 그 중요한 성질은 뭡니까? P가 예상하는 물가보다 크면은 Y는 YF보다 크고, 같으면 같고 작으면 이렇게 작다. 그냥 로그는 뭡니까? 로그 자체가 단조 증가함수죠. 그렇기 때문에 로그 트랜스폼을 시켜줬다고 해가지고 이 곡선의 커버처는 바뀌지 않죠. 곡선의 기울기는 바뀌질 않아요. 우상향하는 모양. 그건 여기도 로그를 잡아도 마찬가지다. Y에도 이거 로그 Y, 로그 YF를 잡고 여기도 로그를 잡아도 마찬가지고, 여기만 로그를 잡고 여기는 로그를 안 잡아도 똑같은 성질이 유지가 돼요. 우상향하는 곡선이 나옵니다. 커버처는 좀 바뀌어요. 자,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자, 의심이 되면은 일단 나를 믿고 자, 왜 그럼 우리가 굳이 이렇게 썼느냐? 이거는 DAD 곡선을 선형으로 우리가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면은 DAD가 DAS, AS 곡선, 총hợp 곡선은 비선형이죠. P하고 Y 간의 관계는 비선형이죠. 이때는. 그렇죠? 요식 자체에서는. 이거는 로그를 빼야지 선형 관계가 되는데. 근데 왜 이렇게 잡았느냐? 성질은 비슷한데, 이제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선형 관계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유도할 수 있느냐? YT는 YF고 A인데 여기에서 로그 PT-1을 빼주고 다시 로그 PT-1을 더해주면 마이너스니까 더해준 셈이죠. 그러면 이거하고 이게 같죠. 같고 그거를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하고 요거는 같아요. 왜냐하면 요거 빼주고 다시 한번 더해준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쓰지를 여기 있죠. 자, 여기서 오른쪽에 있는 로그 PT에서 로그 PT-1. 요거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쓸 수가 있냐 하면은, 로그 PT에서 로그 PT-1은, 로그의 PT-1의 PT죠. 그죠? 근데 우리가 뭐를 아냐 하면은, PT-1분의 PT 빼기 PT-1. 이거는 뭐하고 같습니까? 이게 뭐 파이 T죠. T-1기하고 T기 사이에 물가 상승률을 구하라. 그러면은 T-1기의 물가 분의 두 기간 중의 물가의 차이. 물론 이제 퍼센트로 하려면 100을 곱해야 되겠지만, 파이를 만약에 여기가 우리가 그냥 소수로 그냥 나타낸다 그러면 이렇게 구한 게 물가 상승률이죠. 그죠? 그러면 요거는 요 물가 상승률의 정의를 가지고 쓴다면은 어떻게 쓸 수가 있겠습니까? 로그에 1 플러스 파이 T가 되죠. 그죠? 그죠? 왜냐면 PT-분의 PT, 요거는 마이너스 1인데 넘기면 오른쪽으로 넘기면 1 플러스 파이 T가 되니까. 그러니까 요거 자체는 1 플러스 파이 T하고 같아지죠. 요식 가지고 쓰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이제 뭡니까? 로그 함수의 성질에 의해서 파이 T가 상당히 작은 값을 가지면은, 즉 0의 값을 가까운 값을 가지면은 이거는 파이 T로 근사시킬 수 있다. 이거는 근사식입니다. 이 근사 관계는 언제 더 정확하게 근사 관계가 성립되냐면 파이 T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근사 관계가. 그래서 요 성질을 이용하면은 우리가 요거를 뭘로 바꿔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파이 T로 바꿔놓을 수가 있죠. 요거는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파이 T의 2가 되죠. 요게 물가 상승률이면 이거는 뭡니까? 기대 물가 상승률이죠. 그죠? 그리고는 이제 요 항을 요걸 파이로 놓고 요걸 파이 2로 놓고
다시 정리를 하면 요 식이 구해집니다. 이 식. 물론 여기 T나 이런 하점자는 좀 생략을 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까는 P하고 P 간의 관계가 Y하고 YF 간의 관계하고 1대1 대응을 했는데 이번에는 뭡니까? 파이하고 파이 간의 관계. 즉 파이가 파이보다 크면은 Y는 YF보다 크고 파이가 파이하고 같으면은 Y는 YF하고 같고. 그러니까 이거는 파이하고 Y 간의 정의 관계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거는 새로운 단기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까지 봤던 총호흡 곡선은 P하고 Y 간의 관계였는데 이거는 뭡니까? 파이하고 Y 간의 관계를 이렇게 이제 구한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AS 곡선이라고 불렀으면은 이거는 뭡니까? 이것도 파이가 들어있기 때문에 다이내믹을 붙여가지고 DAS 곡선. 그러면 아까 우리가 DAD 곡선 구했잖아요. 두 개를 같이 놓으면은 생산물 시장을 균형시키는 물가 상승률하고 Y를 구할 수가 있죠. 근데 이게 파이하고 Y 간의 관계를 우리가 생산물 시장을 균형시키는 파이하고 Y의 조합을 구하는 것이나 생산물 시장을 균형시키는 P하고 Y 간의 조합을 구하는 것이나 사실은 다른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 이 두 개 다 우리가 분석하고자 하는 생산물 시장은 지금 현재의 생산물 시장입니다. 따라서 이건 PT, YT, 파이T, YT의 균형값을 구하는 거죠. 그러면은 만약에 이 시장을 균형시키는 물가가 어떤 PT라고 하는 값을 가진다라고 하면은 뭡니까? 이건 현재고 과거의 물가는 얼마입니까? PT-1은 이미 기분이잖아요. 주어져 있잖아요. 지금 2016년이면 2015년의 물가는 이미 과거에 결정돼서 이거는 지금 경기가 좋든 나쁘든 2015년의 물가가 더 좋아지거나 나빠지거나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2015년의 물가가 이미 주어져 있으면은 2016년의 물가가 결정되면은 2015년하고 16년 사이에 물가 상승률은 같이 결정되잖아요. 그러니까 생산물 시장을 경영시키는 물가가 결정되는 거나 생산물 시장을 균형시키는 물가 상승률이 결정되는 거나 같은 얘기예요. 이게 무슨 대단한 트릭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DAD, DAS 곡선에서 구한 균형이나 AD, AS 분석을 통해서 구한 균형이나 그 균형은 같은 균형이에요, 사실은. 무슨 얘기인지 이해됩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금년에 물가가 높다고 해가지고 작년에 물가가 뭐 높아진다. 금년에 경기가 좋다고 해서 작년에 경기가 영향을 받는다. 이러면은 이건 다른 얘기가 되는데 작년에 물가나 GDP는 이미 작년에 결정돼가지고 우리 금년에는 이미 뭐 이건 바꿀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걔가 주어져 있으면은 금년에 Y가 결정되면 성장률 저절로 구해지는 거고 금년에 물가가 결정되면은 물가 상승률 저절로 결정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물가 상승률을 직접 구한 것이고 이거는 뭡니까? 물가를 구하는 것이고 그 차이밖에 없고요. 여기서 결정되는 얘하고 얘가 만약에 크게 다르다라고 하면 좀 이상한 거죠. 원래 같은 모형이라면. 근데 문제는 여기서 여기서 구한 거나 여기서 구한 게 조금 다른 게 지금 우리가 DAD 곡선을 우리가 구할 때 통화 정책을 통화량 중심이 아니고 이자율 중심으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그런 점에서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뭐 그 정도 하고요. 이제 이걸 이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지금 이거는 그 부의 공급 충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원래 동태적 총호흡 곡선이 DAS 곡선이고요. 그 다음에 DAD 곡선은 두 개 중에 하나만 생각해 봅시다. 색깔이 진한 거 이걸 생각해 봅시다. 그럼 원래 균형점은 어디입니까? 이거하고 얘가 만나는 이점이죠. 그죠? 색깔이 연한 DAD 곡선은 일단 없다고 생각하세요. 이 그림에서 지금 색깔이 연한 DAD 곡선은 일단 없다고 생각하세요. 자, 여기서 이제
네거티브 서플라이 샥이 왔어요. 네거티브 서플라이 샥은 이제 생산비를 증가시키는 어떤 충격도 전부 다 네거티브 서플라이 샥이죠. DAS 곡선을 왼쪽으로 이동시키는. 그죠? 그러면 단기적으로. 그럼 균형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여기서 일로 갑니다. 이까지는 우리가 ADAS 곡선하고 에서 분석한 거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얘를 통화정책을 LM으로 하나 MP로 하나 사실 분석은 비슷합니다. 근데 MP 곡선을 씀으로 인해 가지고 또는 MP 곡선으로부터 도출된 DAD 곡선을 씀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추가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뭐냐? 아까 이제 우리가 통화정책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하냐, 아니면은 경기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하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잡아내는데, 그러니까 람다가 이게 예를 들어서 인플레이션 물가 안정 정책을 쓴다라고 하면 이 람다가 물가 안정의 정책의 그 강도가 얼마나 센지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람다의 값이 큰 경우하고 람다의 값이 작은 경우하고, 이거는 이제 물가 안정의 강도가 약한 것이고 강한 건데, 람다의 값이 크면 클수록 DAD 곡선의 기울기는 완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람다 H라고 된 것은 물가 안정 목표에 대한 중요성이, 물가 안정 목표의 중요성이 굉장히 큰 경우고, 이거는 이제 물가 안정 목표의 중요성이 작은 경우예요. 그러면 똑같은 총공급 충격이 왔을 때 경제가 어디로 가냐면, 여기서 물가 안정에 대한 그 강도가 큰 경우에는 E-로 가고요. 약할 경우에는 F-로 갑니다. 즉, 네거티브 서플라이 샥이 오면은 다른 조건 하에서는 물가가 올라갑니다. 인플레가 발생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경기가 나빠지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하죠. 이때 이제 물가가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반응을 하는 통화 정책을 갖고 있다면은, 그것은 뭡니까? 물가 올라가는 것을 E하고 E-하고 E하고 이건 뭐죠? F-인가? 두 개를 비교해 보면은 E-가 F-보다 물가 상승률이 더 낮잖아요. 그것은 뭐냐면은 DAD 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하고, 그것은 람다의 값이 컸기 때문에, 즉 통화 정책 자체가 물가에 대해서 더 강하게 반응을 하는 그런 통화 정책을 채택하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 결과도 그렇게 나타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번에는 이제 총공급 충격이 아니고 총수요 충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총수요 충격이 발생하면은, 이 경우에는 이제 예를 들어서 정부가 재정 지출을 늘린다든지 조세를 깎아준다든지, 아니면 기업가들이 미래를 좀 낙관적으로 보고 독립적인 투자가 늘어난다든지, 그럴 경우에 DAD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보통 이제 DA 곡선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E에서 E-로 가고, 단기적으로는 경기도 좋아지고 물가도 올라가는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통화정책이 강도가 세고 약한 경우를 좀 보도록 할 텐데, 그것은 여기다가 지금 이런 경우죠. 지금 DAS는 이미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DAD가 이렇게 주어지는. 그럼 이거는 이제 람다의 값이 람다 H라고 하고요. 만약에 이제 똑같은, 처음에 시작을 똑같은 점으로 우리가 놓고 시작하는, 이건 이제 DAD고 람다 L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둘 다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죠. 그죠? 근데 얼마나 이동하는 폭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영향을 하느냐. 가만히 보면은 이거를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연습 문제로 풀어보면 좋은데, 연습 문제를 만들지를 못했는데 아직. 우리가 IS 곡선의 식은 우리 선형 모형을 가정할 때 이렇게 돼 있었죠. I는 B분의 A바 마이너스 B분의 1 마이너스 C의 Y, 이게 IS 곡선의 식이었고요. LM 곡선의 식은, LM이 아니고 미안합니다. MP 곡선의 식은 I 이퀄 I바 더하기 람다 파이 더하기 뮤 Y였잖아요. 그죠? 이제 람다가 이제 바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DAD 곡선은 여기서 이제 뭐 이 자유를 소거하고 이제 그걸 그림을 그린 것인데, 저기 구한 것인데, DAD 곡선의 이동폭은 어떻게 이제 우리가 구할 수 있느냐? DAD 곡선의 이동폭은 결국 이겁니다. A 바가 이만큼 어떻게 변했을 때 파이도 변하고 y도 변하거든요. i는 여기서 우리가 소거를 시킬 거니까. 그러면 이때 이동폭을 우리가 수평 이동폭을 우리가 따진다라고 하면 뭡니까? A 바가 이만큼 움직였을 때 파이는 안 움직이고, 왜냐하면 수평 이동을 얘기하는 거니까 y가 얼마나 움직여야지 이 관계가 여전히 성립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계산하면은 DAD 곡선의 이동폭을 우리가 계산하는 방법이 됩니다. 그게 지금 내가 얘기한 게 탁탁 안 들어온다 나한테. 네. 그러면은 식을 여기서 i를 소거해서 식을 여러분들이 쓰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떤 학생들은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서 감을 딱 잡는 학생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건 뭐 그렇다고 해서 내가 머리가 나쁘고 뭐 그걸 가서 비탄해하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뭐 사람마다 다 자기가 잘하는 게 있기 때문에 수식으로 이렇게 써서 잘하는 사람들은 수식으로 하면 돼요. 그거 가지고 뭐 쟤는 고개를 끄덕였는데 나는 뭐 안 끄덕이고 있고 이거 뭐. 근데 사실 나도 이제 자꾸 여담을 하면 안 되는데 뭐 박사과정 이전에 할 때 내노라 하는 놈들이 다 와가지고 거기 앉아 있잖아요. 같은 클래스 메이트지만은 다 능력이 같지가 않습니다. 특히 이제 소위 말해서 좀 괜찮은 학교에 가면은 거기서는 정말 능력차가 커요. 정말 천재 같은 애들도 와 있고. 그러면 뭐 한참 설명하는데 나는 도대체 못 알아듣겠는데 벌써 끄덕끄덕 하고 있는 놈들이 있고, 어떤 친구들은 딱 손들고 그것보다 이렇게 증명하면은 훨씬 더 쉽게 증명할 수 있는데요 하고 교수를 당황하게 만드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나는 그것도 못 알아듣고 이제 앉아 있다가 쉬는 시간에 가가지고 한 1시간 정도 막 그냥 종이에다가 써봐야지 이게 이런 얘기였구나. 그러니까 사람들은 차이는 분명히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네, 나는 뭐 부모가 나를 왜 그렇게 낳았냐 뭐 이렇게 그래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내가 한 얘기가 뭐냐 하면은 i를 소거시켰잖아요, 지금 여기서.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구하는 건 결국 뭐냐 하면은 이걸 y에 대해서 풀어보세요. 그러니까 y에 대해서 풀면은 이거 오른쪽으로 넘기면은 분모가 이제 b 플러스 미분의 1에 2 되고요. 이쪽을 다 이쪽으로 넘기면은 b분의 a바 마이너스 i바 더하기 마이너스 람다 파이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하는 건 뭐냐면 지금 이게 원래 이제 DAD 곡선의 식인데 여기서 이제 a 바가 증가를 했어요. 그럼 이제 이걸 충족치는 y하고 파이의 조합이 달라지겠죠. a 바가 작았을 때보다도. 그거를 구하는 건데 우리가 수평 이동폭을 구할 때는 y하고 파이를 다 구할 필요 없이 뭡니까? 델타 파이. 그러니까 요거 델타, 요거 델타, 요거 델타 이렇게 하면 같아져야 되잖아요. 근데 수평 이동을 구하는 거니까 파이는 안 변하잖아요. 안 변하니까 요거는 제로로 놓으면은 요걸 제로로 놓고 요걸 충족시키는 델타 y를 구하면 이게 수평 이동폭이 됩니다. 그럼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하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람다 값에 의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DAD 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할 경우나 급할 경우나 수평 이동폭은 람다의 값에 의존하지 않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이동시킵니다. 똑같이. 이만큼 이동시키자. 그러면 얘는 이만큼 이동할 거고 얘는 똑같이 이걸 지나가가지고 기울기가 더 작으니까 이렇게 이동하겠죠. 이건 DAD 람다 H에 다시고 파란 거는 DAD 람다 L에 다시죠. 그러면 이제 만나는 점이 굉장히 많으니까 좀 조심해가지고 새로운 균형점이 어디냐라고 하는 걸 보면은 자 DAS는 가만히 있고요.
원래 균형점은 여기였고, 자, DAD가 이렇게 기울기가 파란색으로 급했을 경우는 여기서 여기로 가죠. 그러니까 이거는 2에 L이라고 우리가 부르고요. 그 다음에 완만했을 경우에는 여기로 가죠. 2에 H죠. 그러면 두 개를 비교해 보면은 어떤 경우가 더 물가가 적게 올라갔느냐? EH가 물가가 적게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EH가 뭡니까? DAD 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한 경우죠. 람다 H가 큰 경우입니다. 람다 H가 큰다는 것은 통화정책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경우, 그와 같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똑같은 분석을 우리가 뭐 뮤의 값에 대해서도 해볼 수가 있고, 그렇게 이제 이거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할 수 있는, 우리가 총수요 총공분 모형을 배웠을 때 통상적으로 했던 것에 더해 가지고 이제 통화 정책의 그 테일러 준칙이 어느 쪽을 더 중요시하느냐 이런 것이 이제 성과에 경제 그저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통화 정책입니다. 통화 정책에 관해 가지고 뭐 오늘은 조금 더 얘기를 하고 끝내도록 하죠. 이제 여러분들이 (17장을) 배우게 되면은 17장은 이제 금융시장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수익률 곡선이라고 하는 일드 커브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하는데, 이 일드 커브는 뭐냐면 이쪽이 이제 만기입니다. 만기가 짧은 금융상품, 만기가 긴 금융상품.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거기에서 나타나는 이자율은, 수익률은 단기 이자율, 뭐 이거 중기 이자율, 이건 장기 이자율. 그러니까 이자율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이미 이제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자율 보통 뭐 복수로 쓴다는 걸 알고 있고. 근데 그 이자율에 여러 가지 이자율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금융상품이 여러 가지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 특성에 따라서 가격이 다르게 매겨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같은 사과라 하더라도 사과의 크기가 작고 크기에 따라서 값이 다르게 매겨지고, 사과의 당도가 뭐에 따라서 값이 다르게 매겨지고, 사과의 뭐 모양이나 또는 뭐 그런 외관에 따라서 값이 다르게 매겨지고, 이렇게 이제 값이 다르게 매겨지듯이 금융상품도 금융상품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따라서 금융상품의 가격은 이자율이라고 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건 금방 우리가 얘기를 다음 시간에 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즉 금융상품의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금융상품의 특성이 만기도 있고, 언제 그것이 이제 언제 돈을 빌려주고 언제 돈을 찾느냐. 그 다음에 신용도, 돈을 빌린 사람의 신용도.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그 시장이 얼마나 유동성이 높으냐. 유동성이 높다는 거는 내가 어떤 채권이나 어떤 무슨 대출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현금화 시킬 때 금방 내가 쉽게 현금화 시킬 수 있으면 유동성이 높은 거고, 유동성이 낮은 시장이라면 이 금융상품을 현금화 시키려고 하는데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아니면은 뭐 빨리 현금화 시키려면 내가 크게 손해를 보고 급히 팔아야 되거나 뭐 이런 걸 말한다 그랬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상황 중에서 만기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가격을 볼 때 이게 이자율이고 수익률이고, 수익률이라고 하는 건 이제 뭐 이자율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두 개의 관계도 좀 다른데 나중에 설명을 하죠. 그러면 대개 얘네들이 뭐 여러 가지 모양을 가지지만 대개는 이와 같은 모양을 가집니다. 즉 단기 이자율은 낮고 장기 이자율은 대개는 높습니다. 물론 이제 이것이 뭐 다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때에 따라서는. 자, 그런데 여기서 가장 우리가 얘기하는 화폐하고 가장 가까운 게 가까운 게 누구냐면은 여기 있는 애들입니다. 만기가 짧은 게.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 사실 화폐 안에는 만기가 굉장히 짧은 금융상품들이 들어있죠. 예를 들어서 수시 입출식 예금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은행의 입장에서는 만기가 뭐 하루도 될 수 있고 이틀도 될 수 있고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는 거니까. 하여튼 뭐 굉장히 짧은 금융상품이나 마찬가지죠. 반면에 이제 그 미국이 컨벤셔널한 마니터리 팔러시를 할 때 공개시장 조작을 하는데 오픈마켓 오퍼레이션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수단이 뭐였죠? 금융상품이 뭐였습니까? 트레저리 빌이었죠. 트레저리 빌은 만기 3개월 또는 이제 좀 더 정확하게는 만기 13주짜리입니다. 13주. 13빅짜리인데. 뭐 다른 채권이나 다른 금융상품들은 만기가 13개월보다는 되게 길어요. 그래서 얘하고 화폐하고 가장 만기가 가까운 대체성이, 그러니까 그 대체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죠. 만기가 긴 만기에 따라서도 또 대체성에 우리가 영향을 받는다고 하면 만기가 긴 놈보다는 짧은 놈이 화폐하고 대체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얘네들 간의 구성을 바꿔주는 겁니다. 구성을 바꿔주면은 얘는 늘어나고, 예를 들어서 얘는 늘어나고 얘는 줄어든다. 그러면 얘가 다시 뭡니까? 이 옆에 있는 놈하고 또 대체성이 크잖아요. 그러면 옆에 있는 이웃집도 금리에 영향을 미치고, 얘는 또 이웃집 금리에 영향을 미치고, 왜냐면 대체성이 큰 놈들끼리 서로 먼저 미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사과를 좋아하고 이 사람들은 배를 좋아하는데, 사과나 배나 뭐 둘 다 비슷해, 나한테는. 서로. 약간 더 좋아하고 약간 배를 더 좋아하는 사람. 이럴 경우에 내가 갑자기 사과 시장에서 정부가 나서가지고 사과를 사가고 대신에 배를 줬어요. 그러면 두 개 간의 대체성이 낮다면은 그냥 뭐 배 먹고 말죠, 그죠? 영향을 못 미쳐요, 그죠? 그 대체성이 만약에 높다면은 사과하고 배 간에, 그러면은 굉장히 크게 영향을 주겠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배를 팔고 사과를 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할 것이니까 사과값이 막 많이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대체성이 낮지만은 어느 정도 대체성이 있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놈들한테 영향을 주면서 결국은 이쪽까지 영향을 쭉 가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이게 이제 컨벤셔널 마니터리 팔러시입니다. 그래서 얘한테 직접 안 건드리고 가장 현금하고 대체성이 높은 놈을 가지고 구성을 먼저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충격을 처음에는 좀 적게 가져다 준다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지금 무슨 우리가 쓰고 있는 양적 완화 통화 정책, 미국이 쓰고 있는 거, 그건 뭐냐 하면은 이 수익률 곡선이 거의 지금 0으로 떨어져 있어요. 여기 있는 놈들은, 여기에 가까운 놈들은. 그래서 요거하고 화폐는 거의 완전한 대체제예요. 둘 다 똑같은 이자율을 줍니다. 그러니까 사과하고 배가 거의 같아요. 같으니까 사과를 좀 뺏어가고 배로 줘도 그냥 뭐 배 먹지 뭐. 그러니까 아무런 동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뭐. 그러니까 트레저리 빌 13주까지 가지고 통화정책 해봐야 효과가 별로 없단 말이에요. 이자율이 낮으니까. 이자율은 왜 낮췄느냐? 그러면 이자율부터 낮춰놔야죠. 그러니까 이제 이자율을 더 못 낮추니까 이제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양적 완화 통화 정책은 두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이제 그 효과를 미칠 수 있는 경로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이제는 얘들을 직접 사들이는 거예요. 대체 효과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갈라 그러니까 이게 별로 처음에 대체 효과가 안 일어나니까 이게 효과가 전이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뭡니까? 화폐하고 대체성이 낮은 이런 애들을 바로 사들여 가지고 충격을 바로 그냥 미쳐버리는.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었죠, 그죠? 그게 한 가지고요.
여기에는 무엇이 또 포함되어 있냐면 이 저금리를, 즉 제로금리를 어떤 정책의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변화시키지 않고 계속 낮게 유지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거는 사실은 제로금리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예를 들어서 금리를 제로로 낮췄는데 이 제로금리를 언제까지 유지할 것이냐. 요거는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 하면은, 장기금리는 현재 단기금리,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부터 10년짜리 채권에 적용되는 금리는 3개월짜리, 지금 3개월짜리 금리, 그리고 앞으로 뭡니까? 3개월 후에 3개월짜리가 또 발행될 거잖아요. 거기에 적용될 금리, 그건 우리가 모르죠, 사실은. 또 그 다음에 또 3개월 후에 또 금리. 그러니까 미래 단기금리에 대한 기대치의 평균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그렇게 결정되는 것이 아니지만 그게 하나의 이론인데, 그러면은 뭡니까? 이 장기금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은 얘를 지금만 0으로 유지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도 이것이 계속 단기금리가 0으로 유지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뭡니까? 정책을 확실하게 발표하고 그 기대를 사람들한테 심어줘요. 그러면 3개월짜리 금리가 지금도 0이지만 1년 후에도 3개월짜리 금리가 0이고 2년 후에도 0이고 앞으로 10년 동안 3개월짜리 금리가 0이다. 이게 확실하면은 10년짜리 금리가 0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낮겠죠. 0에 가깝게 되겠죠. 그게 이제 하나의, 근데 이것은 이제 그 제로금리 정책의 효과고요. 양적 완화라고 하는 것은 거기, 그 제로금리하고는 좀 다른 게, 금리는 일단 제로로 놓고 이쪽을 건드리는 게 컨벤셔널 마니터리 팔러시인데, 금리가 제로기 때문에 화폐하고 단기 채권이 서로 완전한 대체 자산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두 개의 공개시장 조약이라고 하는 것은 중앙은행이 나서가지고 그거를 사고 팔므로써 중앙은행 이외에 민간이 가지고 있는 사과하고 배의 구성을 바꿔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과 좋아하는 애들이 있는데 사과를 내가 중앙은행이 사오고 배를 주면은 사과 좋아하는 애들이 그 배를 가지고 사과를 사려고 하는 과정에서 사과값은 올라가고 배값은 떨어지고 뭐 그러면서 이제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건데, 사과나 배나 가격이 어차피 똑같아. 그러면은, 아니면 그게 이제 완전한 대체가 돼버리면은 사과를 내가 갖고 오고 배를 줘도 사람들이 사과나 배나 마찬가지인데 굳이 내가 사과를 꼭 비싸게 주고 살 이유가 없다. 그러면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영향을 직접 이쪽에다가 두드리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와 같은 곡선이 여기 만기만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게 아니고, 여기를 뭡니까? 예를 들어서 신용위험, 당연히 신용위험이 높아져서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13주짜리 트레저리 빌은 이 신용위험을 가지고 이렇게 곡선을 그릴 때도 제일 이쪽에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발행했으니까 가장 신용도가 높고, 미국 정부가 발행한 채권 중에서도 13주 가장 만기가 짧은 거니까, 다른 놈은 나중에 1년 후에 부도가 난다 그래도 지금 13주짜리는 갚고 부도가 나잖아요. 그죠? 만약에, 미국이 만약에 한 5년 후에 지금 미국이 재정 적자가 심해져가지고 더 이상 돈을 못 갚는다. 혹시 그게 의심된다 하더라도 지금 13주짜리는 갚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신용도가 좋은 거거든요. 신용도 측면에서도 이렇게 놓으면 화폐하고 가장 밀접한 자산이에요. 대체성이.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13주짜리 트레저리 빌에다 건드리는 게 여의치 않으니까 여기도 직접 손을 대는 겁니다. 뭡니까? 이거는 만기가 긴, 그러니까 장기 이자율에다가 직접 영향을 미치겠다는 얘기고, 이거는 뭡니까? 신용도가 좀 떨어지는, 그러니까 아주 떨어지는 애들은 안 사들이고, 미국은 이제 이 정도 되는 거, 그러니까 MBS라든지 모기지 백트 시큐리티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들이죠. 이걸 사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30년 만기 MBS를 사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30년 만기 장기 이자율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도 되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30년 만기 MBS의 이자율에는
신용 위험도 들어있거든요. 거기 머추리티 리스크도 들어있지만 그 리스크들을 중앙은행이 직접 사줘서 이자를 미치겠다는 그런 의도가 들어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만약에 MBS가 아니고 코퍼레이트 펀드다, 회사채다, 뭐 CP다. 그러면 더 이제 높은 CP는 저기 만기는 짧지만은 CP는 위험도는 또 높거든요. 이런 것들을 사들인다는 것은 위험 자체를 사준다는. 심지어는 주식도 살 수가 있고 그런 이제 우리가 보통 양적 완화 통화 정책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그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그 루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경로가 컨벤셔널 마니터리 팔러시하고는 좀 다른 이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영향을 미친다는 걸 이해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통화 정책은 뭐 오늘 이 정도 하고 다음 시간에는 금융시장 다음 시간 1시간 강좌를 가지고 하고 그 다음 주부터는 이제 경제 성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